기업에 있을 때랑 국회에 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바쁜 거는 기업이 더 바빠요, 사실은. 네. 기업이 뭐 출장도 많고 또 만나야 될 고객도 너무 많고 그런데 바쁜 건 비슷한데 만나 뵙는 분들이 이제 많이 다르죠. 만나 뵙는 분들이 다르고 그런 게 이제 좀 다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임원으로 있었고 여자 임원으로서는 제일 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여자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서 그 다음에 그것도 세일즈 헤더로 또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 직원들을 섬기지 않으면 직원들이 제 마음을 몰라주고 저도 직원들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다 직원들하고 같이 신뢰관계에서 소통하고 그들이 나와 함께 회사를 위해서 뛰어줄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 회사가 잘 돼요. 임원은 그런 리더를 역할을 해야 하고요. 국회에 왔더니 국회는 대상이 다른 거죠. 전 국민이 제 고객인 거고 또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게 제 비즈니스 목표인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섬겨야 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나도 법안도 거의 맞춰져서 나오는 거고 제 모든 입법 활동에 관련된 활동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둘 다 사명감이 없으면 그 어려운 임원 활동이나 뭐 더 어려운 이 국회 활동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재미있게 흥미로운 것은 저도 이제 기업에 있을 때는 사실 국회의원들 별로 안 좋아했단 말이죠. 굉장히 폄하되어 있잖아요. 신뢰하지 않고. 그 영어로 말하면 배드 이미지가 안 좋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약간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라고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한 분 한 분을 뵈니까요.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열심히 사세요. 너무 열심히 뛰시고 뭐 대부분은 열심히 뛰고 또 열심히 또 애국심도 충만하시고 국가관도 철저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뛰시는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그렇게 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몰랐던 걸 알게 된 건 뭐 그런 걸 좀 알게 됐어요. 몇 가지가 되는데 우선은 이제 제 전문성 분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아주 크게 말씀드리면 젊은 여성 인재들이 정치권을 신뢰하도록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되고 싶어요. 젊은 여성 인재들이 뭐 젊지는 않지만 또 여성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줘야만 그 정치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생각을 좀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많은 여성 후배들이 왜 그 어려운 그냥 기업의 전무로 있어도 되는데 왜 그 어려운 곳으로 가냐라는 질문을 후배들이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누군가는 지금 와보니까 여성 국회의원님들은 정말 자기 삶을 다 버리고 너무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다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인재들이 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이제 아주 큰 의미에서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전문성이 있는 게 이제 IT 쪽이니까 앞으로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건너가야 되고 우리나라가 그 혁명의 허들을 넘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다 아시겠지만 일자리는 어쩔 수 없이 매뉴팩처링 제조업 쪽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있고 아무리 우리가 신기술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걸로 고용을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허들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진흥을 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관련되신 분들을 다 만나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또 제가 할 일이고 또 수렴된 의견을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행정부에다가 그렇게 하도록 컨트롤하는 것도 제 역할이고 그래서 IT를 기반으로 한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전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또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소프트웨어 같은 아주 그 우리나라가 제대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소프트웨어의 산업도 제대로 좀 잘 자리 잡게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정말로 큰 의미인데 저출산 그다음 국가 육아 시스템 이거는 반드시 제가
동참해서라도 해야 네. 되고요. 네. 이번 제가 두 번째 발의한 법안도 저출산 극복과 육아를 위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 발짝이라도 좀 개선될 수 있으면 제 역할을 좀 한 거 아닌가. 네. 이제 글쎄 딱히 비결이라고 하면 그게 없고요. 저는 제가 은퇴를 하던가 스스로 네. 잘리던가 네. 그러게 되기 전에는 산업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굉장히 뭐 절실했다 이렇게. 예, 그냥 그게 이제 뭐 내가 어떤 투철한 그 산업에 대한 사명보다는 내가 대학 교육을 받았고 석사를 2개나 갖고 있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교육시켜 주셨고 또 내가 우리나라의 내가 한 멤버로서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든 하는 거에 보람도 있거든요.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회의 멤버로서 점점 또 내가 시니어로 가고 있잖아요.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임원을 처음 달았을 때 다르고 그러니까 점점의 책임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성 임원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산업을 이끌고 가야 한 시니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비결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대우에 처음에 대우그룹에 네. 그룹 공채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제가 대우그룹에 공채로 들어갔을 때는 대우가 굉장히 잘 나갈 때죠. 그러니까 그때 뭐 세계 경영한다, 또 뭐 대우 수출 벨트를 쫙 펼쳐놓고 보면 기가 막혔어요. 네. 그때 수교가 되지 않은 중국의 브랜치 오피스가 한 30몇 개씩 됐으니까 잘 못 들어갔다는데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수단까지 쭉 이렇게 연결돼요. 거기 상사에 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뭐든지 수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정말로 가슴을 찌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잘 나가다가 이게 그룹이 이제 도산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계열사가 스핀아웃 해가지고 직원들을 데리고 사는데 정말 직원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비록 대우그룹은 더 이상 없어지고 이 독립된 회사지만 나는 직원들 데리고 이 회사를 정말 재건시켜 보겠다. 멋있게 회사가 성장하는 거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일념으로 지냈거든요. 또 재미도 있었어요. 노력한 만큼 또 프로젝트도 또 수주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그 수출하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막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 도전 의식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배고파 받고 허리띠 졸라매 받고 대기업인 명함을 중견기업 명함으로 바꿔도 받고 직원들이 더 이상 대기업이 아닌 곳을 떠나겠다라는 직원들도 붙잡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기업과 국가가 튼튼해야지만 되는가를 느껴봤어요. 몰락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때 이제 KT를 가니까 KT 우리나라 뭐 최고 기업이잖아요. 네.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자만 하면. 그러니까 좀 더 그때 일했던 또 단련됐던 그런 그 직업에 대한 의식이 네. 좀 더 많이 분출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속성인데요. 네. 제가 왜 연속성을 먼저 꺼내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다. 네. 우리가 이때까지 그래도 뭐 전쟁 후에 60년 조금 지났는데 우리가 먹고 산 게 자동차, 반도체, 철강, 또 조선업, 네. 전기 부품 이런 걸로 사실은 먹고 살았는데 네. 자동차를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도 사실은 메이커가 3개 있었죠. 현대, 쌍용, 기아 4개 있었네. 대우자동차. 근데 지금은 몇 개예요. 근데 자동차가 지금은 이제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로 자율주행 자동차로 이렇게 다 바뀌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산업이 재편된다고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쌍용자동차가 그동안 해왔던 그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가 이쪽 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재편된다고 해서 없어야 되냐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더 집중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그 위에 혁신적인 서비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속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연속성을 가져가야 될 깊이 있는 그 인사이트와 그 널리지와 거기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은 해야 할 부분과 하지 않아야 될 연속성을 가져야 될 부분을 분명히 구별해줘야지만 된다. 그 해야 할 부분은 해해져 있는 부분인 거죠. 회계적으로 해해져 있는 부분. 네. 그다음에
그 오버코스트를 어디다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더 이상 혁신하지 않고 묻어두는 투자금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나 밑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잘못 구조조정하면 이들을 어디다 유출시키나요? 바로 옆 나라로 다 유출시켜요. 네. 지금도 그거 안 해도 유출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연속성을 지켜야지만 바른 구조조정이 될 거고, 결국은 연속성을 지킨 그 안에서 새로운 산업의 재편이 일어날 거예요.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IT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서 그 난리지가 결국은 성숙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되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보시잖아요. GM, 제너럴 네. 모터스가 뭐 디트로이트에서 보면 뭐 다 회사 끝났다고 하지만 다시 저렇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우리 막 언제까지 스타디만 할 거냐 그거죠. 그걸 참고해서 다시 일어난 거 보여줘야 되고, 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지만 일본을 자세히 구조적으로 열어보면 거기는 뺏기지 않아야 될 부분은 결국은 안 뺏기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잘 지적하셨는데 철강 부분, 네. 네. 뭐 철강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철강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네. 그렇지 못하고 누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한 그 구조조정이 돼야 되고, 또 자동차 부분의 노동 부분, 우리가 양극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얼마 전에 서울시 메트로에서 그 하도급 주는 문제 가지고 많이들 기사 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극화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그 노동 부분에 대한 그런 갭을 줄여주는 거. 그래야지 부실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쳐다봐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건설 부분만 가도 건설도 그런 하도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마 거기도 한번 언론이나 기자님들이 조금 포커스해서 보시면은 거기도 많은 부분이 그래도 네. IT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 소프트웨어 부분도 다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국가 전반적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산업을 좀 재정해서 보는 그런 담담한 담론 같은 거가 사회 구석구석 일어나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너무 한쪽만 지금 몰아세워가지고 거기가 잘 됐다 잘 못됐다 그러는데, 그런 건 좀 너무 심각한 우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도와 시급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아주 시급합니다. 네. 뭐 레벨로 따지면 1에서부터 10이다 그러면 10을 넘었을 정도로 시급한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사람이 그냥 노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볼펜 한 자루를 생산하는 네. 거를 사람이 하루 종일 해서 하나를 생산했어요. 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기계를 쓸 수 있거든요. 기계가 들어가지고 얘가 이제 하다 보니까 얘가 10개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네. 전기를 더 들여서 기계를 여러 대를 놓으니까 10개가 아니라 100개도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계가 자동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줄지어서 서서 있지 않아도, 네. 사람이 조립을 안 해줘도 기계가 알아서 조립을 해주고, 또 기계가 그 부품을 찾을 때 정보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된 정보 시스템 옆에서 이제 보면, 야, 부품이 지금 10개 남았어. 그러니까 10개까지만 조립해. 그리고 약간 쉬어. 그럼 전기 이제 빼놓는 거야. 잠깐 네. 쉬어. 이제 부품이 조금 이따 들어올 거야를 정보 시스템에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서 생산력이 맥시마이즈 된 것이 3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되냐면 기계가 지능화가 되는 거예요. 기계 자체가 지능화가 돼서 뭐 어떤 정보 시스템의 보조 역할이나 사람이 어떤 코칭을 하지 않아도 기계 자체가 지능화되어서 기계가 자기가 재고를 찾아 들어가고 자기가 부품을 찾아 들어가고 자기가 조립 라인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지능화된 사회로 넘어가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또 한 분야는 이런 기계가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우리가 전혀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하나도 없이 택시 사업을 우버가 하고 있고 말이죠. 네. 에어비앤비가 집 하나, 호텔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매치메이킹을 해가지고 수많은 돈을 벌고 있고,
이런 생각도 안 하던 전례 없던 그런 새로운 역할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좋은 거냐? 좋은 인프라는 두 가지 있어요. 우리가 IT 인프라는 전 세계 1위입니다. 통신 인프라는. 산골짜기에서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도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갈 수 있어요. 이런 인프라를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고, 인적 인프라가 또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인적 인프라, 이 브레인이 좋은 인프라가 드물어요. 인도나 뭐 중국, 이런 이스라엘 이런 비교하잖아요. 이런 인프라는 너무 좋은데, 이런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진흥화된 사회로 가기 위한 창의성이라든가 사회의 유연성이라든가 또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컬처 부분이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시급히 개선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갈 때 우리나라는 그 생산성이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아주 큰 허들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가 그 오픈 아카데미를 엽니다. 네. 우리끼리 뭐라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분이라도 우리가 여는 아카데미에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이 이러이러이런 유형의 모형을 갖고 있다. 이거를 좀 보편적인 인식을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픈 아카데미를 열어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10주 과정을 하는데 저희가 한 80명 예상을 했어요. 일단 네. 그래도 많이 그렇게 오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부로 한 200명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등록하신 분이. 그래서 어떤 분은 마산에서 오늘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셨는데, 마산에서 제가 7시 반부터 시작해 아침에 샌드위치 드리고 네. 그러니까 마산에서 새벽 1시에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 인식을 확대해 드림과 동시에 국민들께 분명히 알려드려야 될 게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고 해서 일자리가 막 늘지는 못해요. 오히려 일자리가 줄 거예요. 한동안은. 한동안은 줄어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조정이 일어났잖아요. 전통적인 산업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에 줄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가임 여성률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내수가 당연히 줄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눈오물 시대로 저성장 시대로 가면은 내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자리가 또 따라 줄어요. 혁명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줄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줄고 새로운 일자리 마련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거기까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실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세부적으로 들어가 계신 산업이나 본인의 먹거리에 있어서,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의 스타일로 본인도 혁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혁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국민들이 같이 동감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하고,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는 국민이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야지만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은 가장 시급하고, 이런 아주 중차대한 이런 문화혁명과 산업의 혁명이 함께 일어나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을 건너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OECD 11위 경제대국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엄청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다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다 못했어요. 한 몇 개 남았거든요. 근데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왜냐하면 여기서 다 창조가 일어나고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생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예산도 없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동안 우리가 정권과 정권을 이어오면서 만들어놨던 테크노파크 있죠. 각 전국에 산업단지 공단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파크 많아요. 나라가 돈 들여갖고 다 만들어서 중소기업들 거기 들어가서 다 일하고 있는, 거기서 나오는 혁신적인 서비스와 거기를 이 창의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허브 역할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하면 돼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제가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았던 거, 뭐 저도 알고 있는 형태긴 하지만, 그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에 가면, 산호세에 가면은 그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그 테크센터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면은 보육하는데요. 창업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그 가이드라인만 넘으면 네. 들어가면 거기서 수많은 기업에서 또 수많은 개인들이 와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디스커션을 하면서 자기 정보를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자기 기술을 좀 더 다듬고 해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테크센터는 비즈니스 기업입니다. 누구 하나 재단이 아니고요. 그냥 자원봉사하는 데가 아니고 국가가 돈을 내는 데도 아니에요. 그냥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창업하겠다는 그 아이디어를 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기를 도와줘요. 도와주다가 자본을 넣어요. 이제 될 만하거든요. 자본을 넣어서 거기가 성공을 하면 네,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졸업한 기업이 구글입니다. 거기가 네. 페이팔이 네. 그렇고 그 앨런 머스크의 그 테슬라도 거기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그런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육시키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거기서 더 이상 성장을 하려면 건실한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성공을 같이 논의를 하고 그 인센티브를 같이 열매를 같이 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나라에서 만들어온 정책 자금들은 중소기업을 육성시킨다고 해줬지만 그 중소기업에 그 자금을 실어주는 실무자나 그 정부가 같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잖아요. 그 기업이 성공한다고 그 실무자가 상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을 하도록 스타팅을 시켜주지만 그 이후는 몰라요. 그 R&D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국가 자금을 R&D 10조 줬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조세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아마 비율은 최고일 거예요. 금액은 좀 낮지만 비율로 본다면 네. 우리나라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국민 세금의 19조를 쓰는데 R&D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상용화로 가서 그 다음 그것이 실제로 비즈니스가 되어서 프로핏이 나오는 그런 그 라이프 사이클을 돌아서 그 프로핏이 나온다. 그러면 프로핏이 나오면 기업이 가져가지만 네. 그 정책을 실어줬던 그 많은 그 이해관계자도 같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더 성공하도록 자본이 제대로 쌓일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랑 거기랑. 거기는 아시겠지만 너무 엔젤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성공을 해서 돈을 벌면 또 그 사람이 직접 또 엔젤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나 했는데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자기가 꾸준히 그 사업을 자기가 하지 않고 그냥 자본회사에 엑시트 하면서 팔아요. 그래서 자본을 만들어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또 만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유연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구조가 돼야 되고 안 됐을 때는 중국의 지금 그 창업이 뭐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거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창업을 또 중국의 창업을 인도가 가져가는 그 막강한 그 브레인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적 자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창업에 그런 스마트한 혁신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분류를 보시면 한 두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재벌이 만들어 놓은 대그룹의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커져왔죠. 네. 그 안에 캡티브 IT 회사가 다 있습니다. 네. 그 회사들이 대기업 IT 회사들이에요. 그다음 중견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냐면 소그룹 IT 회사들이에요.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들이에요. 근데 이때까지 그 대기업에 있는 IT 회사들이 구글이나 오라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소프트웨어를 팔아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데 투자를 했냐면 그게 아니라 본인 그룹의 메이저 회사들을 도와주는 경영을 도와주는 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세계에 뻗쳐나가서 수출을 해서 경쟁을 해서 남들보다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를 못 해왔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런 회사들이 공공 그 사업에 들어가서 공공사업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많이 디벨롭 했는데 그 모든 자산은 그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공공사업의 모든 소프트웨어 그 저작권은 누가 가지냐면 나라가 가집니다. 네. 그럼 이걸 거기 들어가서 그 많은 인력이 들어가서 그걸 다 하고서도 이걸 갖고 나와서 팔 수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견기업들은 입재들이 조금 클만 하면 다 대기업으로 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중견기업이 더 이상 더 클 수가 없고요. 그냥 오퍼레이팅해서 먹고 살기 급급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자본이 없고요.
네. 중소기업들은 프로덕트를 만들어 봐야 미국에 있는 오라클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나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싸울 수조차 없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이 한 20년, 30년 동안 멈췄다. 네. 예. 그 세계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많이 그 자긍심을 많이 뺏어갔다. 네. 그 소프트웨어 제각받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 나온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로 안 간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못 되고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와도 그걸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해서 사줄 수 있는 자본회사도 없고 엔젤들도 많이 없고 돈도 별로 없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제 지금 그 그룹 회사의 지원 말고 새로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몇 군데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죠. 나오겠죠? 예.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데 있고요. 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된지 아시죠? 시작된 지가 얼마 되신지 아세요? 1년 좀 넘었죠. 네, 1년 좀 넘었어요. 이제 서서 걸음만 하는 정도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가 굉장히 나고 있어요. 투자도 한 2,500억 정도 투자가 발생됐고, 그 다음에 한 1,600억 이상의 매출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1년 되어 있는 그 혁신센터한테 이런 매출이 얼마 일어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네. 잘못된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 중에는 굉장히 잘 틀을 만들어 두고 네. 또 거기서 보육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달라스나 그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한국에서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미국 가서 글로벌에 진출하겠다고 나가 있는 기업들 중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또 잘 될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 사례가 나와서 그 성공 사례가 국민들에게 좀 알려지고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희망은 엄청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가 좀 더 지속적으로 정권이 이어지더라도 이름을 바꾸더라도 네. 예,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가서 다른 대통령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아니다. 네. 그 이름을 다른 걸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요.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안 되겠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네. 그 역할은 살아있어 주면 좋겠다. 그래야 산업부에서 하는 테크노파크나 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네. 여기에 보육의 그 코스를 밟아서 창업이나 또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네. 그 없는 세금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왜 또 없애요? 거기를 지속적으로 해서 더 잘하도록, 더 잘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준비 이제 제가 처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두렵기도 해요. 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이죠. 뭐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네. 뭐 상임위 열어서 뭐 질문이나 이런 건 해봤지만 네. 국감은 그거랑 또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는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네. 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 또 그 규제 때문에 뭔가 힘들어하는 그런 그 환경에 있으신 네. 분들 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뭔가 애로사항을 좀 듣는 시간 네. 그다음에 잘 지켜지지 않고 액션을 잘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와 관리 감독 네.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고요. 뭐 분야는 뭐 미방역 여가이니까 분야는 그 분야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냥 단적으로 전기차는 소프트웨어로 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 GE라는 회사를 아시죠? GE가 발전기 만들고 터빈 만들고 엔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이제 2020년 내로 전 세계적으로 10등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라고 천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보드 자체가 소프트웨어예요. 예. 그게 왜 그랬냐면 모든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미 옮겨왔거든요. 그 디지털로 다 된다는 얘기는 디지털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예요. 통신요금 우리나라가 싼 편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하철 안에서 LTE로 축구 경기를 보고 가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고 가고, 영화를 보고 가고, 그 다음에 뭐 치악산 중턱에 올라서도 엄마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이거는 투자를 하지 않고는 그 커버리지가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돈을 케이블을 깔고 기지국을 건설하고 그랬겠어요. 거기 들어간 투자비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은 어떻고요? 서해안 가면은 거기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걸 다 놔서 어선들이, 소형 어선들이 그 근해에 다니면 다 전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도 다 해놨어요. 도서지방에도 다 되게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느 깊숙이 골짜기를 들어가면 안 되는 데도 있겠죠. 하물며 철책선 있는 데 있잖아요. 38선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무선 품질을 올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간 투자비가 많은데,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신요금이 싼데 왜 우리가 통신요금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핸드폰을 가족들이 다 갖고 있는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전화도 무지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문제죠. 문제죠. 문자를 얼마나 보내며 또 영상을 얼마나 다운로드 받으며 별걸 다 하잖아요. 그만큼 인프라가 엄청 좋은데 이 인프라를 가지고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로 가십거리 만들고 뭔가 리뷰 다는 데 쓰고 이렇게 소모적으로 쓰다 보니 통신료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통신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절한 원인을 따져봐야 돼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걸 보신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많이들 없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기저귀 차고 앉아서 스마트폰을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7명이면 7대의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것도 부모님들이 어디 동창회 나갔다가 그쪽에서 신규 폰이 있으면 와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뭐 사위하고 딸한테 불만을 토로하잖아. 나는 이렇게 올드 버전이냐. 그럼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는 한몫했어요. 인프라 전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포켓몬가 왜 우리나라의 속초에 오고 싶어 하냐고.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게임해도 되겠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고 또 뭐 많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벤치마킹 하려고 지금 너무 많이 오는데 이 인프라 우리가 판은 다 깔아줘요. 여기서 우리 밸류가 우리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과 근본적인 원인은 놔두고 주변만 얘기하니까 저는 그게 아쉬워요. 예, 안녕하세요. 새누리당의 송희경 의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어왔던 전통적인 산업으로 살기가 빡빡해지고 또 많은 부분이 구조조정이 필요해지고 또 수출은 둔화되고 또 내수시장은 위축이 되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힘든 삼중고의 상태에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염려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께 좋은 정책이나 좋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시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좋은 인프라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IT 인프라는 세계 최고고 또 우리가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인재들을 갖고 있는 인재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브레인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모든 사물과 기계를 지능화시켜서 좀 더 나은 제조업으로, 좀 더 나은 자동차 산업으로, 좀 더 혁신적인 그런 전기부품 산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많이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들께 좀 더 많은 행복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